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 금세 저희는 돌아왔죠. 조금 전에 10시를 기해서 정부가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그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 혹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 3구에다가 용산구까지만인데 서울에서 25개 자치구 전체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12개 지역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 중원구, 수원, 영통, 장안, 팔달구, 안양, 동안, 또 용인의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까지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묶는다라고 밝혔고요. 이거는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 규제 지역에서는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40%로 강화되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도 40%로 더 축소가 됩니다.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폭을 더 좁히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그 대출도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기존에 6.27 대책 통해서 6억 원까지로 묶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격대로 더 세분화됩니다.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4억 원으로 낮아지고요. 25억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대출 가능한 규모가 2억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또 정부가 보유세를 비롯해서 세제, 그 부동산을 과연 세금으로 잡을 것인가 이거는 아직은 결정을 안 했다고 하네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라는 원론적인 계획만 현재까지는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해서 또 이후에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 또 시장의 반응 등등의 해석은 또 저희가 이어지는 시간에 또 계속해서 또 준비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의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은이었습니다. 은, 금, 동 아니고 은. 최근에 은값 상승률 올해 들어서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금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하죠. 이게 단순히 귀금속뿐만 아니라 산업재로도 쓰이고 최근에는 금을 놓쳤네 라고 하면서 은에 대한 투자 수요도 높아지다 보니까 그게 다 겹친 결과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7073님이 이번에 돌잔치 하셨나 보네요. 선물로 은을 받았는데 와 은도 너무 비싸서 놀랐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배미라님이 이번에 그 소비 쿠폰 받으셔서 은가락지 사셨다고 은가락지도 예쁘다라고 보내주셨고요. 8751님이 정답 은입니다. 은 와이프 은비 사랑해라고 갑자기 저녁 음악방송 느낌을 그리고 3894님이 아까 매일 주옥 같은 진행자님의 오프닝 멘트 너무 좋습니다라고 제가 항상 그 1부 때 오프닝 멘트를 직접 써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데 저는 속았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 묶어서 책까지 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속았습니다. 그리고 9033님이 맨날 정답 보내도 왜 당첨이 안 될까요? 저도 성공예감 커피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제야 저희 눈에 띄었네요. 9033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커피 쿠폰을 40분께 쏘고 있죠.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보내드립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실시간 의견은 2부에도 계속 받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코스피는 1% 이상 오르네요. 1.13% 오른 3,601.98 해서 한 4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3,600선을 살짝 넘어선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68% 오른 853.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47%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약보합 정도로 돌아섰네요.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제약 바이오주가 좀 강하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8%나 오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6.6% 해서 8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삼성물산이 5.5% 그리고 오늘은 금융지주사, 은행지주사들도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8원대로 1,430원 약간 그 밑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원전 관련주 최근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AI 시대 되면서 전력 수요가 엄청 커지고 있죠. 그 데이터 센터가 이른바 전력 먹는 하마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전력을 다 어떻게 우리가 충당할 것인가? 자연스럽게 또 원자력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 논쟁도 또 따라붙게 되는데요.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원자력이 빠지질 않습니다. 왜 친환경 에너지 종류도 많은데 왜 원자력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 원자력이 아무래도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언급해주신 뭐 인공지능이나 친환경 정책 외에도 워낙 전쟁 같은 상황도 발생하다 보니까 뭐 천연가스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화석 연료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자력 에너지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올해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그게 미국의 원전 산업을 재건하겠다. 그리고 원전 기술의 국제적인 확산을 관련하겠다. 그리고 인허가 개혁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산업에 대한 좀 더 호의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뭔가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왜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언급됐던 문제지만 이제 그 빛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발전량이 급감할 수 있고요. 또 비가 오지 않고 조금만 흐려도 발전 용량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고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풍속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지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전력 공급을 친환경 에너지에만 의존하기에는 좀 불안정하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뭐 AI 같은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친환경 에너지에만 의존하기는 어렵다 보니 친환경 에너지도 이용하되 원자력 같은 무탄소 발전도 이용을 하자라는 관점이고요. 원자력 안정성에 대한 뭐 걱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뭐 화석 연료를 제외하고 가장 친환경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대규모의 에너지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건 원자력이 가장 유력하다 보니까 그 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자력 발전도 대규모가 아니라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계속해서 뜨고 있잖아요. 기존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발전 설비 용량이 보통 한 1000메가와트부터 시작하는데요. 1000메가와트에서 한 1600메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소형 원전이라고 하면 발전 설비 용량이 한 300메가와트 이하의 용량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생각하는 원전의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규모. 예, 뭐 아주 크게 작아지면 한 10분의 1 규모까지 작아진다라고 하는데 보통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의 크기이고요. 보통 그 10메가와트가 한 7천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생활 전력을 공급하는 용량인데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는 한 300메가와트 정도의 발전 용량이니까 그건 한 25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발전 용량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작아지다 보니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소형화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안에 그 원자력 이런 핵 연료도 적다 보니까 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위험이 좀 낮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모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런 것들 덕분에 건설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고 당연히 그러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요즘에는 대형 원전보다는 이런 소규모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데이터 센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트럼프 정부가 최근에 그 AI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국가적인 중요 방어 시설이라고 지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방어 시설로 지정하면 당연히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전력 보급이 중요해지고
이런 데이터 센터는 일반적으로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그 모듈 원자로와 함께 지어지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취하고 있어서 그러면 파생적으로 SMR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SMR이 24시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선호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 만큼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그 전원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SMR이 뜨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작다라는 것 빼고 어떤 점에서 대형 원전보다 더 안전한 걸까요? 일단 발전 용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 누출될 수 있는 그런 폐기물이나 방사능이 적다라는 것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 외에도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설비가 크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그 배관이나 설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배관과 설비가 복잡할수록 누출되거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부품들이 많다는 건데 아무래도 SMR 같은 경우는 그 일체형 디자인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배관을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출 염려가 있는 부품들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혹시나 냉각이 실패할 경우 좀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런 SMR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냉각수가 덜 필요하고 또 일부 SMR 같은 경우는 지하에 묻고 그 지하에 굉장히 큰 물 탱크 안에 SMR을 만드는 방식도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 자체가 혹시나 사고가 생기더라도 냉각수 안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이 또 검토되고 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SMR 건설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지금은 SMR이 이제 건설되어 있는 것들은 미국에 아직 건설 진행 중인 단계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사용하는 단계는 아니고 연구개발 혹은 연구개발 그 다음 단계?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의 그 원자력 관련 기구에서 그러니까 건설을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내준 SMR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 포럼이나 뭐 OECD 산하에 있는 원자력 에너지 기구 같은 곳들도 지금은 그 개화 단계이지만 2030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5년만 지나면 새로 건설되는 원전 중에 30%는 모두 SMR로 건설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25년이 지나간 2050년에는 새로 건설되는 원전의 절반 이상이 SMR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시장 규모 같은 경우도 지금의 SMR 시장은 그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2040년 정도가 되면 이 SMR 시장이 우리 돈으로 한 428조 원 정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세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SMR 시장이 빠르게 개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 세계에서 70개 이상의 기업들 또는 스타트업들이 이런 SMR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민간에서 들어간 투자금도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의 원전이 SMR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SMR 이걸 개발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네요. 70개? 예, 그 70개마다 물론 기술적인 차이는 좀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를 불러오는 것은 그 원자로 설계, 그러니까 노형이라고 불리는 원자로 설계와 그 냉각제를 무엇을 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냉각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냉각제를 뭘 쓰냐에 따라서 이 운전해야 되는 온도나 압력이나 그리고 안전 특성이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원전은 보통 그 경수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일반적으로 경수 즉 물을 냉각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물을 냉각제로 쓰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들은 이제 3세대 원자로 그 SMR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금 그 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90% 이상이 물을 냉각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3세대 SMR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그래도 좀 안정성이 오랫동안 검증되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4세대 또는 차세대 SMR 같은 경우는 물이 아니라 뭐 나트륨이나 납이나 또는 뭐 헬륨이나 그리고 녹인 용융염 이런 것들을 냉각제로 대신 쓰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요. 그러니까 3세대 냉각제가 물,
그러면 4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그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나트륨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트륨을 그 액체 금 상태로 쓰고 있는 그 냉각제도 있는데요. 예. 나트륨 같은 경우는 물이 보통 100도에 끓는데 그 나트륨 같은 경우는 한 거의 800도 이상에 끓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들을 훨씬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고 열을 많이 흡수하면 그만큼 또 발전 용량이 좀 효율화된다라는 장점들이 있고요. 다만 이렇게 물이나 공기에 접촉했을 때 좀 더 위험성이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용융염 원자로 같은 경우는 그 염이 소금인데 네. 여기서 용융염은 우리가 먹는 소금은 아니고 다른 화합물들을 그냥 가지고 녹인 만든 소금이 네, 아니라 화합물을 가지고 만든 그 고온 상태의 액체 소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용융염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압력을 좀 작게 해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용융염 같은 경우는 이게 유출되면 고체로 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됐을 때 좀 더 안전하다라는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 가스나 납 같은 경우도 그 냉각제로 쓰고 있는데 네. 헬륨 같은 경우는 헬륨 그 원소 자체가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전자가 꽉 차 있는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화합물과 잘 결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누출됐을 때 좀 더 안전하다.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온에서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온에서 운전을 하면 단순히 이 원자력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생산하는 그 설비도 같이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그 납 같은 경우도 그 화재나 좀 폭발의 위험이 좀 낮은 편이고 납 자체가 유출되더라도 그 고체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냉각제를 쓰느냐 그 특성에 따라서 SMR의 장단점도 갈리고 그리고 단순히 원자력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소 생산하는 데 같이 쓴다거나 바닷물을 좀 담수화시키는 데 쓴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지역 난방에 쓴다거나 이런 활용처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전하면 그 핵분열 거기에서 열을 내서 그거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 내는 방식인데 이거는 에너지를 어떻게 얻느냐의 차이라면은 사실 안전을 위해서는 냉각이 진짜 중요한데 물을 넘어서서 나트륨으로 그리고 용융염 그냥 녹인 소금도 아니고 또 특이하기도 하고 헬륨 가스 납으로도 냉각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그 물을 적게 쓰는 것이 또 장점은 아무래도 물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물 부족 지역에서도 기존의 원전 시설은 물 때문에 보통 해안가나 그렇죠. 이런 강가에 많이 짓는데요. 예. 물이 경수가 아닌 다른 냉각제를 쓸 수 있다면은 육지 내륙 지역에도 SMR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아닌 다른 냉각제에 대한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륙 한가운데 있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SMR을 또 지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이 없는 지역에서도요. 근데 그 SMR 아까 개발하는 회사만 한 70개가 넘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도 외국에 꽤 있죠. 네, 가장 앞서 있는 게 2007년도에 설립되고 2022년도에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기업이 네. 있는데요. 여기가 그 2020년도에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 그 NRC라고 불리는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SMR의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제출한 이 노형 설계를 기반으로 우리가 인가를 해줄게. 그러니 뭐 건설을 착수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의미이고요. SMR 승인이 보통 처음에 그 노형의 디자인을 검토하고 본인들이 제출한 설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건설 허가를 하고 그리고 건설한 다음에 운영 허가를 내주는 단계별 허가 절차인데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뉴스케일은 그 여전히 물을 냉각제로 쓰기는 합니다. 3세대 네. SMR이긴 하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전통적인 경수로 방식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SMR 기업보다는 좀 더 빠르게 규제 문턱을 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개 SMR이 보통 발전 용량이 77메가와트 정도이고요. 그런데 77메가와트 SMR을 한 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최대 12개까지 병연료 SMR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병렬로 설치하듯이
원전도 병렬로 설치를 해서 용량을 늘려나갈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모듈이니까요. 예, SMR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77메가와트짜리 SMR을 최대 12개까지 병렬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 구조를 받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원전과 비교했을 때 SMR의 장점이 일체화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뉴스케일의 그 SMR도 뭐 증기 발생기, 가압기, 원자력 용기 이런 주요 설비들을 하나의 일체형으로 구조를 해서 좀 더 안정성을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도에 이미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고 지금 그 부지 승인까지 받아서 그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목표로는 2029년도에 최초로 상업 운전을 하고 2030년도에는 실제로 상용화를 위한 그 운전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29년, 30년에. 예, 재밌는 게 그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그 SMR 운전을 하는 그런 운영 설비를 일종의 시뮬레이터처럼 만들어서 그 SMR 관련된 연구 개발에도 쓰고 있는데 그 시뮬레이터 시설 중에 하나가 그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시뮬레이터면은 이게 원전은 원전인데 어떻게 그냥 모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의 운영 그 설비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일종의 모사한 연구 설비이고요. 그게 보통 전 세계에 9개 정도가 있는데 그 9개 중에 하나가 그 서울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런 가동 그 시험들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그 들어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같이 또 연구 개발도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에 상장돼 있고. 맞습니다. SMR 시장은 역시 그러면 미국이 가장 앞서가는 걸까요? 글로벌 원자력 또는 글로벌 SMR 선진국들을 꼽자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장 다양한 SMR 노형 설계가 개발되고 있는 곳이 미국이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뉴스케일 외에도 카이로스 파워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카이로스 파워가 2016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 여기는 냉각제로 용융염을 쓰고 있습니다. 4세대 용융염 원자로로는 가장 먼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건설 허가를 획득했고요. 네. 건설 허가를 받은 게 이게 2023년도 말하고 2024년도 말에 건설 허가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경수로 즉 물 냉각제 방식이 아닌 원자로가 인허가를 받은 것은 카이로스가 거의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테네시주에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일단은 처음에는 실증 원자로인데 실증 원자로다 보니까 좀 더 출력이 낮은 한 35메가와트급 실증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고요. 이게 이 정도 규모면 보통 한 3만 6천 가구 정도가 동시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전력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2030년도에 상업용 운전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건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2030년. 대부분의 원자력 그 SMR 기업들이 2029년 또는 2030년 정도를 상업 운전하는 그 개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SMR 이것도 이제 소형 원전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누가 돈 주고 쓸 것이냐를 또 봐야 되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또 엄청난 관심을 보이죠.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장 시급하게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소비자들이긴 합니다. 이 카이로스 파워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에 그 구글을 보유하고 있는 그 구글의 그 홀딩 기업인 알파벳과 계약을 맺었는데요. 네. 그 계약 내용이 장기적인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2035년까지 카이로스 파워가 만들어내는 그 4세대 SMR의 전력을 구글 알파벳이 500 메가와트까지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이고요. 이게 4세대 SMR이 맺은 장기 구매 그 전력 구매 계약으로는 최초 사례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알파벳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빅테크들이 우리가 2030년도까지는 그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는데 요즘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것 그렇죠. 때문에 사실 친환경 청정 에너지만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전력 그 사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원자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카이로스 파워 외에도 엘레멘털 파워라고 하는 굉장히 신생 기업하고도 SMR 확장 구축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네. 본인들이 직접 이 회사와 함께 미국 내 3곳 정도의 SMR을 구축하는
관련한 걸 협업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도미니언 에너지라고 하는 SMR 기업과 공동으로 SMR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정말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2035년까지 SMR 발전 용량을 구매하는 장기 구매 계약도 미리 맺어놓고 그러면은 뭐 카이로스 파워 같이 이렇게 SMR 개발사 입장에서는 미리 또 수요처가 확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 있게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투자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안전상의 이유로 이 빅테크들이 SMR을 선호하는 것도 있겠죠. 그 원전에는 비상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EPG라고 하는 그 구역이 존재하는데요. 비상계획. 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원전에서 일정 범주까지는 혹시 모르니 이 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보호 조치나 그 원자력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 대피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구역입니다. 이게 그 IAEA가 권고하는 기준이 최대 반경 30km까지인데 국가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대 그 권고 기준인 30km까지를 이 비상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 그 발전소로부터 한 16km,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0km까지 각국마다 구역 범위를 좀 다르게 설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모두 대형 원전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SMR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보다는 설비가 좀 작다 보니까 이 SMR 기업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대형 원전과 같은 비상계획 구역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설정하는 비상계획 구역은 좀 줄여달라라고 하는 그 주장들이 있었고요. 얼마나요? 이게 아직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각국마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SMR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축소 규제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승인을 하면서 SMR 운영사가 본인들의 SMR 정보를 바탕으로 이 비상계획구역을 얼마 정도까지 설정하면 좋을지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만 지정하면 돼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심지어 1km 미만까지의 제한도 검토를 해보고 있는 경우는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물론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만 빅테크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SMR을 지을 때 데이터 센터 옆에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런 비상계획 구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효율적으로 좀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그렇죠. 대형 원전보다는 데이터 센터 옆에 붙일 수 있는 SMR을 좀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규모로 봐도 그렇고 대형 원전보다는 SMR이 안전한데 그러니까 비상계획 구역 그 지역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좁은 땅도 조금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또 그 빅테크들이 그냥 관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이제 구매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까지도 직접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빅테크가 SMR 기업과 협업하는 게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계약을 장기로 맺거나 또는 공동 개발하거나 아니면 직접 투자하거나 세 가지 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엑스에너지라고 하는 미국 SMR 기업에 작년 10월에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천억 원 정도를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이 엑스에너지가 헬륨 가스를 냉각제로 쓰는 4세대 SMR 회사인데 이 여기서 쓰고 있는 냉각제나 그리고 연료 같은 경우는 또 지금까지는 가장 좀 안정성이 높다라고 해석되는 해결료를 쓰고 있긴 합니다. 트리소라고 불리는 해결료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존은 우리가 이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뭐 설계와 인허가와 연료 제조까지의 이 전체 과정을 함께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39년까지 이 엑스에너지의 기술을 이용해서 5기가와트급 SMR을 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뭐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 SMR, 그러니까 초소형 SMR을 개발하고 있는 오클로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협업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진짜 빅테크들이 발빠르게 막 선점을 하고 있고 지분 투자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SMR 이야기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아닙니까? 빌 게이츠가 아예 직접 그 회사를 창업한 것도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2006년도에 테라파워라고 하는 그 나트륨을 냉각제로 쓰는 4세대 SMR 기업에 직접 설립자로 참여를 했는데 그게 2006년이었어요. 예, 벌써? 이게 사실 그
빌 게이츠가 직접 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인텔렉추얼 벤처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지적재산권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네. 사실 평가는 좀 갈리지만 굉장히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여기에 창업자가 마이크로소프트 CTO 출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 인텔렉추얼 벤처스가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빌 게이츠가 함께 공동 창업자로 설립에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나트륨을 냉각제로 쓰고 있는 소듐 냉각 고속로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여기에 장점은 그 원자력 발전 시스템과 원자력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서로 분리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원자력을 이용하는 설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출 사고가 있더라도 전력을 생산하는 곳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우리는 원자력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전력 생산 시스템을 분리해 놨기 때문에 다른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 자원도 같이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좀 특장점을 강조하고 있는 곳이고요. 올해 6월까지 누적으로 한 10억 달러를 투자를 받았는데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의 SK나 HD 현대 같은 경우도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로 좀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그 와이오밍 주에서 한 340메가와트급 SMR 건설 승인을 받았고요. 빠르면 내년 6월까지 완공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 투자를 벌써 다 받아놓은 거네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고, 아까 중국이랑 러시아도 쫓아간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정부와 국책연구소의 지원이 굉장히 많았던 기업이고요. 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SMR을 보유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긴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상업용 육상 SMR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링룽1이라고 하는 육상 SMR인데 여기가 이미 지금 그 시운전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2026년도에 상용화 운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물 위에 떠 있는 바다 위 SM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다가요? 예, 그 러시아에서 가장 동쪽으로 가 있는 그 극동 지역에 그 설치를 했는데요.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위가 납작한 한 길이로 한 140m, 너비로는 한 30m 정도의 그 바지선 형태이고요. 그 바지선 위에 3.5메가와트급 SMR 2개를 올려놓은 형태입니다. 이게 그 아카데믹 로모노소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라고 불리는 SMR인데 이미 2020년 5월부터 상업 운영이 시작됐고요. 지금 그 지역에 위치한 약 10만 명 정도의 도시에 전력을 실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쇠빙선에 이미 SMR을 운영을 해본 경험들도 있고 이런 소형화되어 있는 원자력 기술은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곳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 국가에서만 SMR 쓰는 게 아니라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란에도 그 러시아의 SMR을 도입하기 위한 MOU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SMR 하니까 되게 뭐 2030년까지 상용화한다 해서 되게 멀어 보이기는 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들 핵추진 뭐 이렇게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이렇게 표현했던 것도 원자력 방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비슷한 거겠네요. 예, 그러니까 4세대 원자로를 누가 먼저 상용화하냐에 대한 것들은 좀 다르겠지만 이미 경수로 방식의 소형화된 SMR들은 운영이 되고 있긴 하고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작년에 유럽 SMR 산업연합이라는 걸 출범시키면서 2030년도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럽 내 SMR들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을 밝힌 바가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올해 6월에 국책 SMR 개발 과제를 굉장히 발주를 많이 하면서 2030년 정도에는 각 국가마다 SMR의 상업 운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다가도 SMR을 띄우고 중국은 또 육지 위에서 최초로 이걸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엄청납니다. 여기도 뭐 국가적으로 엄청 지원할 것 같은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나라의 기술은 어때요? 한국 같은 경우도 2021년도부터 한국 수력 원자력의 주도에서 네. 국내 뭐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등이 모두 참여한 혁신형 SMR 프로젝트를 가동한 바가 있고요. 노형 설계가 이제 두 개로 갈리는데 ISMR이라고 불리는 것과 스마트라고 불리는 SMR 노형이 있습니다. ISMR은 한국 수력 원자력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 한국형 방식의 SMR이고요. 기대하기로는 2028년도 정도면 표준 설계 인가를 받고 2034년 정도에 국내에서 상업 운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스마트 SMR 같은 경우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낸 방식이고 여기도 이제 경수로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한국형 SMR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와 이런 그 관 주도, 연구소 주도의 그 개발이긴 합니다. 지금 뭐 민간에서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SMR 기업들은 한 두세 곳, 많게 봤을 때 한 서너 곳 정도가 꼽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마이크로 SMR이나 또는 이제 3세대 또는 3.5세대라고 불리는 이제 경수로 방식의 SMR이 개발되고 있긴 하고요. 최근에 미국과 굉장히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을 하자. 그리고 SMR을 좀 더 그 지원을 해주자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의 목표는 34년도의 상업운전.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핵 분열 방식이죠. 핵 분열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에너지로 쓰는 건데 180도 뒤집어 볼까요? 반대로 핵을 융합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원자력 발전소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원자력의 원자핵을 쪼개서 핵 분열을 가지고 열 에너지를 만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로 이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 네. 핵 융합이라고 한다면 그냥 태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에서는 굉장히 고온 고압의 그 태양 중심부에서 가벼운 그 수소 원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결합하면서 그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결합할 때 그러니까 1과 1이 결합했을 때 2가 아니라 뭐 1.5 정도로 결합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 누락된 질량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발산되는 방식인데요. 다 합쳐지지 못한 녀석들이 열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융합하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누락된 원자핵의 질량만큼 질량 에너지가 에너지로 발생되는 건데 그 태양을 모사한 방식을 좀 지금 방금 물리 시간인 줄 알았어요. 네, 어려웠어요. 네네 그 태양을 모사한 방식의 핵 융합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야기되는 핵 융합 발전이고요. 핵 융합의 장점은 핵이 분열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분열되는 것보다는 융합하는 것이 자연에 있는 방식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분열할 때는 보통 우리가 뭐 원자로에 그 핵 연료봉이 들어간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핵 연료봉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원자력이 누출되더라도 안전하고 그리고 핵 연료 그 분열보다는 핵 융합 때 누출되는 그 방사능 물질들이 좀 더 반감기가 짧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친환경적일 수 있다라는 핵 분열 방식보다 융합 방식이 더 안전하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양처럼 고온 고압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태양의 중심부가 워낙 온도가 높아서 한 1,500만 도라고 하는데 1,500도가 아니라 1,500만 도. 예, 1,500만 도라고 하는데 그 지구에서 이 핵 융합을 모사하려면 1,500만 도가 아니라 1억 도까지 높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어려웠던 게 사실 핵 융합에 쓰이는 원료 같은 경우는 바닷물에서도 그 가져올 수 있고 좀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많이 있는 리튬을 쓰기도 해서 좀 더 안전한 편인데요. 그 잘 수급이 되는 편인데요. 그동안 숙제가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드냐였거든요. 그러니까 1억 도의 고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때 핵 융합 때 만들어진 게 이제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플라즈마를 어떻게 잘 가둬둘 것이냐가 숙제였는데 다행히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 덕분에 이제는 핵 융합을 하고 플라즈마를 가둬둘 수 있는 장비들이 연구 개발이 고도화되어서 상용화를 우리가 한번 꿈꿔보자라고 하는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1억 도까지 올릴 수 있는 장비를 인류가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토카막이라고 하던 건가요? 이게 토카막이 플라즈마를 가둬두는 그 장비인데요. 그걸 이제 토카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도넛 모양의 진공 상태 그 설비입니다. 그리고 그 진공 상태 설비 그 중심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플라즈마가 안에 떠 있는 거고요. 그 장비 바깥쪽을 자기장이나 전기장으로 이렇게 쭉 쌓아서 플라즈마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가둬두는 방식이고요. 그 안에서 돌게끔. 예, 그 안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고 사실 이게 핵융합 방식이 이런 토카마기로 불리는 이런 도넛 모양 용기 말고도 코일처럼 뭐 꼬아서 만들기도 하고 플라즈마를 총알처럼 양쪽에서 쏘아서 부딪히게 만들면서 핵융합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걸 1억도 온도 내에서. 맞습니다. 아, 그런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 총알처럼 쏘는 방식은 1억도까지 가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초고압이나 초압 그 고온을 만들 수 있어서 좀 더 만들기는 편리하다 그런 말들은 하고 있고요. 이야. 다만 아직까지는 민간에서 대규모의 플라즈마를 오랫동안 검증한 사례가 적기 때문에 좀 더 상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까 그 SMR에 많은 빅테크들이 투자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핵융합 방식에는 오픈 AI의 샘 알트먼도 여기 막 투자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헬리온 에너지라고 2013년도에 만들어진 그 핵융합 스타트업인데 네. 샘 알트먼이 헬리온에 투자한 금액이 누적으로 우리 돈 한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미 상장을 한 회사이긴 하고요. 그 헬리온 에너지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를 양쪽에서 충돌시키는 방식의 핵융합을 하고 있고 예. 장점은 양쪽에서 충돌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그 토카막 이런 도넛 장치처럼 복잡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때그때 충돌시키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게 조금 불안정할 수 있고 토카막 방식 대비 연구개발 단계가 좀 역사가 짧다라는 단점은 좀 있고요. 다만 여기가 스타트업으로는 가장 최초로 섭씨 1억도 온도를 달성하는데 이미 2021년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올해 7월에 전 세계 최초의 핵융합 발전소 오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은 시기가 2025년도 1월, 올해 1월인데 네. 당시 기업 가치가 한 54억 달러 정도로 이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핵융합 방식은 언제쯤 이걸 상용화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핵융합 같은 경우는 시기가 계속 바뀌고 있긴 합니다. 예. 뭐 올해 7월에 오리온이라고 하는 곳을 건설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이 핵융합 방식을 오랫동안 가동해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SMR 같은 경우는 경수로 방식은 원전을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검증해본 바가 있지만 4세대 SMR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나트륨이나 이런 헬륨 같은 것들 냉각주로 쓰면서 대용량 발전을 해본 경험은 아직 적거든요. 네. 그만큼 핵융합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토카막 같은 경우도 지금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융합을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 분열과 대비했을 때 핵융합이 많게는 한 4배 정도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같은 그 연료를 썼을 때 4배 정도 에너지 연료가 높고 그리고 핵 분열과 비교했을 때 핵융합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뭐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발전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유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게 업계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전적인 측면도 또 신경을 쓸 게 많아요. 아까 많은 분들이 또 글을 올려주신 게 SMR이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폐기물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염려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경제성도 좋고 에너지 발전 용량도 많고 아직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은 무탄소 에너지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원자력을 쓰기 때문에 그 원자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천적인 단점은 있습니다.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단점은 있고 다만 SMR 같은 경우는 대형형 원전과 비교했을 때 폐기물이 좀 더 적게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핵융합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원전과 같은 그런 고준위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원자력에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화석 연료를 더 이상 계속 쓰기는 어렵다. 에너지 용량과 네, 또 그런 안전성 것들입니다. 측면에서. 네.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정부가 오늘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또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금융 제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회가 주도하고 양대 노총과 경총 등 노사 5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오늘 출범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을 들어볼까요? 네, 7722님. 달러가 강해지면 해외 투자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위험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환차손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건 그 나라에 내가 투자를 해놨는데 그 나라 통화 자산 가치가 강해지면 내가 버는 거죠. 네. 반대로 지금은 달러가 강하지만 달러가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1430원에서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초반, 1,300원대로 내려가면 환차손 아닌가요? 물론 그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네. 그래서 이른바 환해지를 하는 수단도 있는데요. ETF 보면 끝에 H라고 써 있는 게 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도 환해지가 네. 되어 있는, 그러니까 환율 변동을 고정하는 상품이 있거든요. 네. 해당 선물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다만 그거는 조금 더 수수료가 비쌉니다. 아, 그거를 좀 감안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환 변동보다 기초 자산의 변동이 더 크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네. 되겠고, 채권은 오히려 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네. 오히려 주식보다는 채권 투자를 할 때 환해지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김에라님. 전 세계적으로 K 문화가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 원화 가치는 왜 내려가나요? 하셨습니다. 사실 환율이라는 건요, 진짜 완전 종합적인 경제 점수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달러 수요가 요즘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더 늘리나요? 미국 투자를 늘리나요? 미국 또 투자를 더 하죠.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늘리나요? 아니면 다 공장을 한국으로 들고 들어오고 있나요? 아, 미국으로 나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달러 수요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고요. 또 상대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데요. 최근에 달러가 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큰 방향에서 강세는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달러 인덱스가 좀 강해지다 보니까 특히 네. 엔화, 위안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는 강세고, 달러 대비 원화는 또 약세를 보이는 네. 상대적인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또 0%대 장기 저성장에 네. 빠져 있고, 또 3,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를 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도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외환 시장에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다만 길게 보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위험하다, 과거와는 또 그 신호 자체는 좀 다르다라는 네. 것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추첨을 통해서도 저희가 커피 쿠폰 40분께 계속해서 저희가 뽑아서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올게요.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